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한국계론 처음으로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필즈상은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만 40세 미만의 젊은 수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수학계 최고의 영예입니다. 수상자 허준희 교수는 YTN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어렸을 때 수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돌아와 생각해보니 연구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좋은 준비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9,371명으로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5월 넷째 주 이후 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확진자 수도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재유행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4차 접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병상 확보와 방역 점검 강화를 통해 의료와 방역 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고조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함께 위축될 거란 전망에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8%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제 금값도 경기 침체 우려와 미 달러화 초강세로 2%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국계 수학자가 처음으로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이자 한국 고등과학원 석학교수인 허준희 씨인데요. 지난 2월 우리나라가 국제수학연맹의 최상위 그룹에 선정되는 데 이어서 필즈상 수상까지 이어지며 한국은 명실상부 수학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시상식에 한국계 수학자가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올해로 만 39세인 허준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입니다. 허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2살 때 한국으로 건너와 석사까지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학부 시절 물리천문학과를 전공했던 허 교수는 박사과정 첫 해인 지난 2012년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리드 추측을 해결했습니다. 경우의 수와 비슷한 조합론 문제를 대수기하학으로 해결해 조합론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로타 추측마저 해결했으며 강한 메이슨 추측, 다우링 윌슨 추측 등 허 교수가 해결한 난제는 10여 개에 달합니다. When I was young, math was like a faraway land, surrounded by giant walls that I could not climb. I grew up in Korea and I dreamed of becoming a poet to express the inexpressible. I eventually learned that mathematics is a way of doing that. 필즈상은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만 40세 미만의 젊은 수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수학계 최고 영예입니다. 허준희 교수와 함께 9차원에서의 케플러 추측을 해결한 우크라이나 출신의 마리나 비아조프스카 교수 등 총 4명이 올해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계 수학자의 첫 필즈상 수상과 함께 우리나라는 올해 초 국제수학연맹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5그룹으로 승격됐습니다. 1981년 최하위 등급인 1그룹으로 국제수학연맹에 가입한 지 41년 만의 일로 가입국 가운데 최단기간 이뤄낸 성과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수학자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지 논문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질적, 양적으로 우리와 경쟁하는 모든 나라 수학자들로부터 한국 수학이 세계 최고 수준인 그룹 5로 올라가도 충분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와 함께 금종의 대한수학회 회장도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으로 새로 선출돼 우리나라는 수학 선진국의 위상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혜영입니다. 네, 필즈상 수상의 주인공 허준희 교수는 수상 확정 뒤 YTN 사이언스의 소감을 밝혀왔는데요. 의외로 소박한 일상을 꿈꾸며 앞으로도 차분히 연구에만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허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분 좋죠? 네, 네, 부모님이 특히 기뻐하실 생각에 저도 마음이 좋고, 일단 빨리 서울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생각에 들뜬 마음도 들고. 네, 젊은 학자에게 상을 주기 시작한 취지는 이제 30대에 상을 줘서 이제 40대, 50대에 뭐 특별한 뭐 경제적인 욕구나 아니면 명예욕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연구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상의 취지에 맞게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이제 수학을 늦게 시작하고 아주 어렸을 때는 수학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연구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좋은 준비였던 것 같아요. 네, 얼핏 생각하면은 많이 구불구불하게 돌아온 길이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과 일상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빨리 이제 가족과 함께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다시 확립을 하고 매일매일 같이 루틴 반복하면서 연구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삶이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9,371명으로 전날보다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한 주 전보다 8천여 명, 두 주 전보다는 만여 명 늘어서 환자 증가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늘어난 61명으로 25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7명으로 누적 24,583명입니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15주 만에 증가로 전환했지만 지난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는 7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59,844명으로 전주 대비 21.2% 늘어 3월 셋째 주 이후 15주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으로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50명으로 전주보다 19% 증가했지만 사망자는 46명으로 전주보다 48.3%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재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4차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재확산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으려면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차 접종 대상자인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속히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민 2차장은 또한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보다 종합적인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6월 하순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6월 하순 평균 기온이 25.7도로 평년보다 3.2도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원, 춘천 등 전국 13개 지점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 하순부터 남쪽에서 뜨거운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우리나라 부근까지 북상해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전국적으로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상되며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후우가 내릴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하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까지는 무더위가 주춤하는 대신 게릴라 후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를 기록했지만 앞으로 더 올라서 7%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고물가가 이어지며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거란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첫 6%대 물가, 숨 돌릴 새도 없이 7% 돌파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3%대였지만 단 넉 달 만에 6%대로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린 주범인 석유와 곡물 가격이 진정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전체 산업과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이번 달부터 본격 인상됐습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OECD마저 내년 1분기 국제 유가를 지금보다 15% 정도 높은 130달러 선으로 내다봤고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은 직전 분기보다 10% 이상 뛸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물가에 취약한 여름철 농축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외식과 함께 여행이나 여가 수요도 회복하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합니다. 고점은 제 생각에도 6%대 후반이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게 최근에 환율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흐름이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가면 7%대도 걱정은 고물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가 소비와 투자 여력을 줄이며 성장의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 속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물가 대응을 잘못해서 고물가를 계속 용인하게 되버리면 내년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둔화와 맞물려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물가 기대 심리를 좀 낮추는 것이 이미 유류세를 최대 한도로 내리는 등 정부 대책은 사실상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계속되는 고물가와 뒤따를 금리 인상으로 서민 경제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고조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달러와 초강세 국제 금값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8.2% 떨어진 99.5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5월 11일 이후 거의 2달 만입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9.5% 급락한 102.77달러로 5월 10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 또는 둔화로 에너지 수요가 함께 위축될 것이란 전망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한때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던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최근 4.80달러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 달러와 초강세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2.1% 떨어지면서 1,800달러 선이 무너졌고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9월 인도분 은도 2.8% 급락해 지난 2020년 7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최저가로 마감했습니다.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가 2002년 11월 이후 거의 20년 만에 최고로 치솟으면서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가 초래될 경우 브렌트유가 올해 연말까지 배럴당 65달러 선까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한미 간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경제안보대화 첫 대면회의가 현지 시간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미국을 방문해 타룬 차브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기술 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을 비롯해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인사들을 두루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경제안보 대화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신설된 상서울 협의체로 이번 첫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반도체와 원전 등 첨단 기술 공조, 인재 교류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수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가 알고 보니 관련 기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돌연 평가 결과가 수정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른바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노하우를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인 A사와 생산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 B사 등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했고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기간 2년이 지난 뒤 올해 2월 진흥원은 세 회사를 상대로 평가에 착수했는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이들 회사가 개발했다던 기술이 온데간데 없었던 겁니다. YTN이 확보한 평가서를 보면 이들 업체가 개발하기로 한 지식 공유 시스템은 프로그램 소스 등을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업체가 제출한 연구 노트는 개발 과정을 보여주기보단 해당 기술에 필요한 요건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물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흥원은 그러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낙제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극히 불량으로 판정되면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다른 연구 사업 참가도 제한되는 등 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에 세 회사는 현장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반발하면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기부나 기정원이 담당 간사나 팀장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그분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하지만 이의 제기에 따라 열린 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들 업체의 사업 수행 성과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정 결과는 돌연 극히 불량에서 미흡으로 완화됐습니다. 과제는 성실히 이행한 거로 보이는 만큼 극히 불량 판정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판정은 정말 과제를 아무것도 안 한 과제들에 대해서 극히 불량 판정을 내리는데 과제는 실패이나 그래도 성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해서 미흡 판정이 난 상황이었거든요. 평가 결과가 상향 조정되면서 새 업체는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고스란히 지키고 향후 정부 사업에 계속 참가할 자격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진흥원은 성실성의 경우 정성적인 평가 영역이라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홍삼이나 유산균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샘플을 판매할 수 없는데요. 이 외에도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이 많은데 일부 사이트에선 특별한 안내 없이 판매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인기가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에 사고 파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시설을 갖추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1년 사이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000건 넘는 거래금지 품목 판매 게시글이 적발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오프라인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과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철분제나 제산제 등 의약품도 각각 134건, 76건을 차지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판매자 자격을 제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배나 술, 종량제 봉투나 가공 농수산물 등도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글을 올릴 때 거래 금지 품목을 안내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제 그 게시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그런 안내가 없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나 이거 그냥 팔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모르고 할 수가 있어요. 중고거래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불만 사항은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신고 2,790건 가운데 사전에 안내한 상품 정보와 다르다는 불만이 3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문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구매 후 배송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안전결제 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매자들이 본인 실명 인증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계좌번호로 사기 조회라든지 이런 걸 한 번에 해야 판매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사이트 사업자에게 거래 금지 품목 유통 차단을 강화하고 판매자 신원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의 본사를 대구로 이전합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의 거점 항공사 역할을 맡으면서 새로 짓는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대구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대구에서의 첫 비행을 시작한 티웨이 항공. 대구공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 8년 만에 본사를 서울에서 대구로 옮깁니다. 앞으로 대구 지역 항공 여객과 항공 물류 수요를 반영한 노선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사회 공헌 활동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원을 바탕으로 코스피 시장의 상장까지 했고요. 대구 공항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발걸음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고자 노력을 더욱더 할 겁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티웨이 항공 본사를 유치하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거점 항공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티웨이 항공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 개설과 운수권 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50년 미래를 만들어줄 통합신공항의 첫 출발이 티웨이 항공사 대구 본사 이전입니다. 대구 경북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항공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항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어졌죠. 티웨이 항공은 2019년 기준 대구공항 국제선 노선 점유율의 69.5%를 차지하고 국제 여객의 52%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적극적인 노선 개척에 힘입어 대구공항은 연간 이용객 467만 명의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거점 항공사 역할을 맡아 중장거리 노선 개설과 항공 정비 사업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유럽의회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애플 등 대형 IT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5일 압도적 찬성으로 검색 엔진, 운영체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IT 기업의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의 편파적인 발언, 테러, 아동 성적 학대 등 불법 행위와 연관 있는 유해 콘텐츠 제거 의무를 부과한 디지털 서비스법도 통과됐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승인까지 받으면 이들 국가에서 활동하는 IT 기업이 디지털 시장법을 어기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디지털 서비스법을 어기면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네,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로 선정된 허준희 교수는 수학이란 인간이라는 종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어제는 그런 허 교수의 물음표가 우리 수학계의 느낌표가 된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 수학계에 수많은 느낌표가 찍히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